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요.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 17곳과 상설특위 1곳 등 18개 위원회는 여야 협의에 따라서 민주당이 11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7곳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가진 이 7곳마저도 다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였는데 그 협치 자체를 좀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17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를 콕 찍어서요. 그 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입니다. 네. 야당이 위원장이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목을 잡아서 될 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걸 우리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거 뭔가 이제 우리도 한두 번 지금 당해본 게 아니잖아요. 바로 눈치챘죠. 다음번에 위원장 싹쓸이 하려고 저 벌써 밑밥 가는구나.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나가서 아유 저 진짜 이거 우리가 그냥 다 해야 돼. 지금 일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그 김어준 씨가 그래 한번 그래 그거 좋다 고려해봐 이런 식으로 딱 받아요. 그럼 지령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문재인 때도 그 법사위였나요? 가져가려고 할 때 이건 야당 줘야지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안 주겠다. 그럼 우리 다 안 해. 그래도 진짜 안 줬잖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번에도 싹쓸이를 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와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다. 저는 이때 진짜 피꺼솥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정의 발목을 잡아? 누가 누구한테 지금 발목 잡는 얘기를 하지? 우리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생각해보면은 우리 맨날 탄핵당했어요. 제가 교육부 있었잖아요. 저는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희한한 보직이다. 나 이거 명함 한번 팔까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됐겠어요? 갑자기 앞에 한 명도 찍 갔어. 그 다음은 또 찍 갔어. 우리 앞에 한 명 남았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다음 대선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도 우리가 사실 그렇다고 탄핵이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2년여 기간 동안 국무위원 플러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포함 그리고 검사들까지 감사위원장까지 탄핵을 30여 차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완전히 다 깎았습니다. 특활비가 뭔가 되게 나쁜 것인 양 매도하면서 꽁돈 쓴다는 식으로 그거를 영원으로 처리해놓고 이번에 다 본인들은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온갖 악법을 다 통과시켜서 당시 대통령이 온몸으로 그걸 혼자 거부권을 쓰면서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발목 누가 잡았던 거예요? 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야당 때문에 될 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저는 솔직히 분노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날 바로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바로 그냥 이거를 팩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정당별로 법안 처리 비율 그렇게 한번 따져보자. 우리 때문에 진짜 발목이 잡히나. 처리 비율이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25%예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처리했어요? 국민의힘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임위별로 법안 처리 탑5를 봤습니다. 5개 중에 4개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예요. 팩트도 제대로 안 된 걸 가지고 우리 때문에 발목 잡혔다? 이게 가짜뉴스죠. 그러면 다음번에 상임위 싹쓸이 하려고 지금 밑밥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선진화법이 있구나. 네. 아무튼 옆으로 눕든 우리 머리를 써야 될 때 자꾸 국힘 몸을 쓰는데 몸은 이제 그만 쓰고 머리 그러면 좀 써서 뭘 주든가. 개혁신당 힘내볼게요. 그러니까 힘만 내지 말고 네. 꼬라고 우리한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한테 같이 하자 그러면 또 같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럼요.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 윤석열 프레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정책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었지만 지난번에 한번 패턴 넘어갔고 우리 막 PPAT 그것도 막 이렇게 컨닝하는 거 나오고 막 지금 국힘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같이 해? PPAT 프로그램은 그분이 EBS 강사 출신인데 본인이 원래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던 게
뒤늦게 이제 공유가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어쨌든 너무 자기 할 말 다 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팩트가 이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뭐 거대 야당이 사실은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심을 읽고 여당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과연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그리고 민심을 계속 못 읽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뭐든 상관이 없고 그냥 뭐 가. 그러니까 견제가 전혀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뭐 민심의 심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다 가져가서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할게. 그러니까 속도가 더디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핑계가 먹히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봐 지금 집안에서 아직도 뭐 계엄 탄핵 아직 정리 못하고 있고 지금 공천하고 있는 거 봐. 저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져가겠어라는 거고 그 사실은 여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아파서 그래요. 아파. 많이 말이, 아파서 예, 말이. 많이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또 저를 많이 욕하시겠지만 정부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슈 파이팅을 할 때 해야 되고 야당에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내부에서의 전쟁을 하느라 그 이슈 파이팅을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정부는 야당의 복도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대 야당에게 기대하는 바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거대 야당이 아니고 소수 야당이죠. 왜냐하면 이게 수적으로 개혁신당이랑 연끌을 해도 통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하느냐. 네. 근데 요즘은 이런 진지한 컨텐츠는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기발한 걸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 문제에 있는데 이제 그러기에 지금 계속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전에는 법 왜곡죄, 사심죄, 대법관 증언법 등등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터져버리니까 여기에 우리가 우르르 달려갔죠. 그 사이에 특검, 그리고 또 당사 압수수색 등등, 그리고 내분 등등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창의력을 뽑아낼 만한 시간적 여유를 좀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제발 좀 이제 머리를 좀 차갑게 식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현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나라가 지금 괜찮은 상태가 아니다. 우리 지금 진짜 위험한 상태다라는 걸 알릴 수 있을지 좀 창의력을 테스트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정청래 대표가 진짜 무례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당하게 무례한 게 아니고 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저는 관례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부족함이 크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세.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함께 가지고 가서 의회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절대 다수 권력이니까 우리가 너네는 요거 하나 떼줄게. 중요한 거 우리가 가져가고 좀 덜 중요한 거 같은 거는 너네 그냥 던져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두듯이 무슨 강아지 먹이 주듯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고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뭔가 충돌할 때 충돌하더라도 대화의 장을 펼쳐서 토론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상임위원장 의석수 배분에 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국민 앞에 무례한 발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독식할 거다. 너네 빨리 처리 안 해주니까. 빨리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있으니까 반대 의견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지체가 되는 것이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을 그냥 아예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특히 뭐 법안의 최종 관문이죠.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이런 것도 맞도록 한 것이 이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안전장치를 무너뜨리고 저희가 다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그냥 이 정청래 대표의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와 반대되는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와 반대 의견을 국민의 대표로서 표현하는 그 국회의원의 의사는 그냥 버리겠다. 이렇게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굉장히 이거는 분노해야 되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 국민에게 무례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게 무례한 게 아니고 정말 국민에게 무례한 거잖아요. 그럼요. 국민 네. 대표로서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저는 그 선을 이제 법사위원장을 이제 여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미 그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무례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역할은 결국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지금 입법부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 당청 관계를 보면 결국에는 그 정청래와 이재명 권력 간의 다툼이 좀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을까? 그 속내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법안이나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거의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하면 야당에게 무례한 거겠죠. 하지만 이게 대통령실에도 무례하게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입법권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건 민주당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 권력 구도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야당이 어떤 역할을 못해서가 아니고 여당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무리한 것들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정부로서는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음 민주당의 권력 구도를 이재명의 사람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청래가 원하는 바대로 가져갈 것이냐, 저는 그 포문을 여는 첫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의사봉 3번 탁탁탁 두드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의사봉을 왜 세 번 두드려라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한 번은 여당, 한 번은 야당, 한 번은 국민을 위해서 치는 거, 이게 관례가 돼서 지금까지도 3번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한 번만 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당과 야당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에는 야당도 없는 거고 국민도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정치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권력으로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야당도 국민도 외면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부적절한 거죠. 굉장히. 네, 지금 여당은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권력 독점이다, 일당 독재 선언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여당이 실제로 이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게 된다면 향후 쟁점 법안 처리, 법 왜곡죄 같은 이런 민감한 입법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원할 때 바로 소위부터 법사위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그러면은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정말로 필리버스터 24시간밖에 없습니다. 더 빠르게 법안이 처리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게 빨리 간다고 해서 과연 효율적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속도와 효율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원전을 이제 폐기할 거야, 우리 원전 안 할 거야라고 하고 땅땅땅 해서 결론을 예를 들어 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번 과방위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 쪽보다는 방송 미디어 쪽이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속도전으로 빨리 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과연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결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건데 그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가 모든 위원회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상하고 싶지 위원회가 상상하고 싶지 그렇게 않습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왜 그럼요. 우리 영화에 보면 어떤 우리 게이트 딱 통과하고 나면 옷이 싹 갈아입혀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 5년 뒤에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나오는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의 그런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5개의 재판, 13개의 혐의가 모두 깨끗하게 지워지는 마법 같은 새하얀 무결점에 계속 그거 네. 하려고 뭐 이미 다른 조작 사람으로 기소, 태어나는 그러니까 거. 정해놨잖아요. 조작이라고 조작이다라고